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했다가 청첩장까지 돌린 후에 파혼한 하지연이에요. 혹시 헬게이트 입구까지 갔다가 조상신이 도와서 살아났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딱 제 얘기더라고요. 웃긴 건 저희 집은 엄마가 제사를 없애서 지금도 제사를 안 드리는데 말이에요. 진짜 잘 사는 집들은 제사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 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상신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저를 구해주신 건 확실하거든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에 가깝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이라는 게 해외여행 1년에 몇 번 가는 거 돈 생각 안 하고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던데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 이상이면 몇십 년 돈 안 벌어도 놀고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된 건 다행히 부모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만 해도 전혀 여유 있는 집이 아니셨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다가 파시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셨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르고 저녁 9시까지 좌판을 지키시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손가락 끝이 까지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도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용산 상가가 막 만들어지고 한창 컴퓨터 붐이 일어날 무렵 부모님은 과감하게 모든 걸 걸고 빚을 내서 용산 상가로 들어가셨어요. 정말 모든 걸 걸고 하신 선택이었는데 그때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테이프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당연히 음원을 다운받는 시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가 정말 인기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빠가 새로 나온 음반들을 직접 녹음해서 복사 테이프를 만드시고 엄마는 라벨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붙이셨어요. 부모님은 정말 돈을 끌어모으다시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3, 4시간만 주무시면서 일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 손목도 테이프 감다가 아파서 파스를 달고 살았어. 그래도 그때가 기회였어. 남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할 때 빨리 들어간 게 성공의 비결이었지. 6개월만 늦었어도 이미 자리는 다 차 있었을 거야. 맞아. 당신이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게 맞았네. 그때 안 들어갔으면 지금도 시장에서 과일 팔고 있었을 거야. 돈 버는 건 타이밍이야. 늦으면 다 남이 차지하고 우리는 쪼가리밖에 못 가져. 그래서 항상 귀를 열고 다녀야 해. 그 후 PC방으로 전향하시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한창 붐이일 때 다시 업종을 변경하시면서 지금의 중산층이 되셨어요. 부모님은 항상 남들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거나 시대 흐름을 읽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살다 보니 남들이 볼 때는 부자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4살 위라고 하면서 선배가 저랑 비슷한 성향이라 잘 맞을 거라고 했거든요. 평소 제가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그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어요. 키도 그냥 그렇고 외모도 특별할 게 없었는데 심지어 옷 스타일도 무난한 정장 차림에 별다른 개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회사 선배가 왜 소개해줬는지 바로 알 것 같았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관련 정보도 엄청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단순히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들이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며칠 밤을 새서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반쪽짜리 지식으로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력이 금방 떨어져요. 제가 남편의 모습들을 좋게 보고 칭찬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희 부모님 이야기에 감명받은 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연 씨 부모님처럼 용산 상가에 일찍 진출하신 것도 정말 대단한 안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잘 못 알아보는데 말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모험이었던 것 같은데 시기를 잘 만난 거죠. 존경스러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부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부를 키워온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렸더니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눈빛부터가 달랐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안목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직감적으로 기회를 잡으셨다면 이젠 너무 다양해져서 정보를 찾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부에 편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졌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특히 제가 던진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너 지인에게 물어봤을 때도 회사에서 평판이 정말 좋고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 연애 끝에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젊은 친구가 참 똑똑하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러게 우리 딸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대화하는 걸 보니까 수준이 비슷해. 부모님께서 쌓아오신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정말 검소하고 수수한 분이셨어요. 만날 때마다 낡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입어서 색이 바랜 카디건에 털이 일어난 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들은 별거 없는 집안이라 화려한 건 못 해드린다고 계속 몸을 낮추시는 모습이 오히려 진실해 보였거든요.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실 정도로 생활이 빠듯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힘들게 사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들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도 저희 집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셨거든요. 마치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지, 혼수는 보통 어느 정도 하는지 슬쩍슬쩍 물어보시는데 그냥 순수한 궁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겠죠? 호텔에서 하는 게 대세인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호텔이나 웨딩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시나요? 요즘 기준을 잘 몰라서. 예전에는 이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필요한 것들로만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어머님이 많이 신경 쓰시겠어요. 우리 집은 별거 없어서 미안해요. 예단도 제대로 못 해줄 것 같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백화점을 지날 때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이 확연히 느려지시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진열된 가방들을 한참 들여다보시면서 가격표까지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말 애틋한 표정을 지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박한 로망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명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이 쓸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런 것 같아. 한 번도 좋은 걸 가져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신가 봐. 그렇구나.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걸로 부담 주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엄마는 오히려 우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해. 작은 것도 못 해준다고 미안해 하시는데 무슨. 하지만 시어머니와 몇 번 더 만나면서 조금씩 다른 면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검소하고 수수하게 사시는 분 같았는데 가끔 제가 입고 온 옷이나 가방을 보시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브랜드나 가격을 가늠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으니까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차 한잔하면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마치 눈치를 보듯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연아, 우리 형편이 넉넉했으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면 돼. 우리는 뭘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투에서 뭔가 미묘한 아쉬움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표정이나 말투에서는 마치 정말로는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형편상 차마 말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형편이 넉넉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한숨을 살짝 쉬시는 모습에서 진짜 속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는 더 노골적으로 예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연아,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요즘 예단이 보통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겠지? 글쎄요, 집마다 다른 것 같던데요.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자기네 며느리는 반지랑 목걸이 세트로 해줬다더라. 정말 이쁘게 해줬다고 자랑하던데. 그러시면서 눈빛이 반짝거리시는 게 정말 신기해하셨는데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진짜 행복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계도 같이 해줬다더라.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래. 나도 한 번도 그런 좋은 시계 차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본인 손목을 힐끔힐끔 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시는데 그 순간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예비 남편이 살짝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해? 해달라는 거야? 아들인 나도 못 해줬는데 그걸 왜 지연이한테 바래? 누가 해달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도 옆에서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런 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무슨 내 주제. 궁금해도 그런 거라면 묻지도 마. 엄마 주제가 그래. 어련히 우리가 형편되면 알아서 잘해주고 싶을까? 부모만 자식한테 모든 걸 잘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자식도 똑같아. 아무 소리 없다는 건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그런 소리해서 지연이 불편하게 만들지 마.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마치 들킨 것 같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급하게 변명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정말 그냥 그런 건데. 아우, 지연아, 불편했니? 오해 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우리 혁재랑 행복하게 살면 돼.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예비 남편이 정말 미안해하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평생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셔서 네가 나보다 조건도 좋고 집안도 좋다는 걸 잘 모르셔. 그냥 아들 빼앗기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거야.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수긍이 가면서 예비 남편이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의 단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성숙해 보였어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그냥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라고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섬세하게 상황을 분석해서 설명해 주니까 정말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결국 적당한 선에서 예단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예비 시어머니의 미묘한 반응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아직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남편을 힐끔 보며 표현을 숨기진 않으셨거든요. 특히 제가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잠깐 망설이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머,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혹시 시계는? 아니야,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시계도 같이 준비할까요? 정말? 그래도 돼? 나야 그러면 좋은데. 아니야. 그랬다가 괜히 혁재한테 한 소리 들어. 순간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예비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을 걸 떠올랐는지 이내 시무룩해지는 모습을 보며 해드리는 게 맞나? 저도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 계속 중간에서 잘 조율해줘서 큰 문제 없이 모든 게 정리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큰돈 들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했던 건 이런 섬세한 상황까지 다 헤아려서 처리해주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도 결국에는 정말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혼례 준비에 들어가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의 진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웨딩홀 계약하러 갔을 때 일인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웨딩홀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신기해하시면서 이것저것 둘러보시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웨딩홀 담당자가 여러 옵션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실 때마다 정말 좋아하시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좋다고 감탄하시면서 은근슬쩍 어필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쪽은 포토존 꾸미기 옵션인데요. 계절꽃으로 장식해서 하객분들이 사진 찍기 좋게 만들어드려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런 걸 해주면 하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진도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를 힐끔 보시는 모습이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그럼 이것도 추가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플라워 추가 장식 옵션이고요. 특별 라이팅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더 화려하고 품격 있게 연출해드리죠. 어머나,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근사할 것 같은데 하객들한테도 체면이 서고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담당자에게 은근히 가격까지 물어보시는 모습도 봤는데 마치 본인이 그동안 못 가져본 화려함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웨딩드레스 고를 때가 가장 노골적이었는데 비싼 드레스들이 진열된 코너에 가자마자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시면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이런 드레스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원단도 정말 좋아 보이고 디자인도 정말 고급스럽네요. 그러면서 가격표를 힐끔힐끔 보시는 모습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죠. 마음 같아선 이보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정말 아쉽지만 눈으로 호강했으니 만족해야죠. 그 말투가 뭔가 미안함보다는 아쉬움에 더 가까웠어요. 마치 형편되는 네가 선택하고 내 체면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 상담할 때도 완전히 마찬가지였는데 비싼 패키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더니 정말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과도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면 신부가 정말 공주님 같겠어요. 요즘에는 혼주도 이렇게 전문적인 메이크업을 받는다면서요? 비싼 만큼 또 값어치를 한다고. 내 주제에 무슨 이런 호사를 누리겠냐마는 이렇게 또 보니까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서도 바로 우리 형편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라는 말을 덧붙이시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정말 교묘하게 본인의 바람을 어필하시면서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예비 남편이 또다시 중재에 나서더라고요.
엄마 이러려고 따라온다고 했어? 무슨 말끝마다. 옆에서 듣는 내가 다 민망한데 지연이는 오죽하겠어. 그럴 거면 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니야, 나는 그냥 구경하는 거야.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그럼 이제부터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정말 구경만 해. 안 그러면 다음엔 뭐 하든 말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할 테니까.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예비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이해를 구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알아듣게 말하는데도 이런 게 처음이라 엄마도 엄마 모르게 불쑥불쑥 말이 튀어나오나 봐. 부모 마음 다 똑같듯 형편되면 다 해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 그런데 계속 그러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알아.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그래도 안 되면 엄마가 궁금해해도 우리끼리만 다니자. 그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결국 드레스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싼 걸로 선택하게 됐고 여러 옵션들도 추가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후회 없이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너희가 부담을 지게 됐네. 하지만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주니까 친척들한테도 체면이 서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에선 만족스러워 하시는 게 더 많이 보였어요. 마치 본인이 원했던 대로 일이 풀려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나랑 지연이가 결정해서 내린 거야.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 큰 차이 아니면 예쁘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엄마 체면 서라고 한 거 아니니까 오버하지 말아줘. 아무렴 어떠니? 이왕이면 다 옹치 말라고. 어쨌든 비싸고 좋은 거 했으면 된 거지. 그때도 역시 예비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어요. 끝까지 우리가 알아서 선택했으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시어머니와 갈등은 없겠구나 싶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답정너라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마이웨이 하시는 게 걸렸지만 예비 남편이 큰 소리 내면 눈치 보셔서 크게 개의치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씩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예비 남편이 중재에 나서면서 가끔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나무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알았다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에게 사과하셨고 저는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하면서 절충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예단 문제가 가장 미묘했는데 처음에는 형편을 생각해서 생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면서 형식상으로라도 예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여럿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이것만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바로 펄펄 뛰면서 화를 냈죠. 엄마 또 그런 소리야? 나중에 그건 내가 돈 더 벌면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봤자 허례허식인데 살면서 더 잘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말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야 살면서도 잘하고 결혼할 때도 잘하면 더 좋지 않겠어? 둘 다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비 남편 표정이 확 변하면서 정말 심하게 어머니를 꾸짖더라고요.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 지연이가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손사래를 치시면서요. 그래, 네 얘기가 맞아. 나이 먹으면 죽어야 한다는데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까먹고 미안하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어머니를 혼내는 패턴이 너무 일정했거든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챙겨주려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실수하고 나서 바로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했더니 과한 건 아니더라도 예단으로 한복 정도는 정말 좋은 걸로 해드리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셔서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았어요. 지연아, 어머님이 그렇게 미안해하시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자. 한복 하나 정도야 뭐. 엄마, 그러다가 계속 더 요구하면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아. 평생 한 번 하는 일인데 후회 없게 하자. 자식 장가 보내면서 좋은 것도 있어야지. 고생해서 키웠는데.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고 서프라이즈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 같이 점심 먹자고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좋은 한복을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상상만 해도 설렜죠. 그날 오전에 한복집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예단을 받아들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300만 원이 넘는 고급 한복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동안 미안해하셨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는 며느리를 만나셨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하고 립스틱도 다시 바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예단 보시고 놀라실 예비 시어머니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마침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건물 입구로 들어오면서 뭔가 티격태격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결혼 문제로 어머님이 욕심을 부려서 싸우나 보다 싶어서 빨리 가서 분위기를 전환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예단 보고 정말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 갑자기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아들아, 전현한테 5억은 뜯을 수 있지? 그 순간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화장실 입구 뒤쪽 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여 봤는데 예비 남편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지금대로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5억은 기본이고 10억도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보채지 말라고. 정말? 그럼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려볼게. 그런데 확실하지?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고. 이런 부잣집 딸들 멘탈 관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지금까지 보고도 못 믿어? 그러면서 저를 전현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물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야금야금 정신을 지배해서 한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적당히 해. 어쩔 때 보면 엄마 일부러 더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상황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예비 남편이 어머니를 나무라는 것도, 저를 위해 중재해준다면서 양쪽을 다 챙겨주는 것도, 제가 감동받았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지쳐. 조금만 더 참아. 결혼식 올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일단 혼수로 집 한 채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몇 억씩 받아내는 거지. 혼인신고는 핑계대고 미루면 되는 거고. 정말 확실하게 될까? 혹시 중간에 들키면? 걱정 마.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성공했는데. 이런 애들은 한 번 빠지면 끝까지 가. 특히 저런 부잣집 외동딸들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쉽게 포기 안 해. 손에 들고 있던 예단 상자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어요. 300만 원짜리 한복이 든 이 상자가 그들에게는 그냥 미끼였다는 걸 깨달으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뒤돌아서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택시에 내리는 사람을 보고 그 택시에 바로 뛰어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놀라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지만 한참 동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손님, 어디로 가시나요?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일단 가주세요. 도중에 목적지 알려드릴게요. 택시 안에서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리면서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어디야? 우리 벌써 도착했는데 안 보이네? 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있어.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회사에서 급하게 불러서 정말 미안해. 아, 그래? 아쉽네. 그래도 일이 우선이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 목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평소에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목소리가 이젠 정말 소름 끼치게 가식적으로 들리더라고요. 회사로 가달라고 해서 엄마에게 받았던 예단을 제 책상 밑에 두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지? 하지만 이내 단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돈만 노렸던 그들에게 그냥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한 후 저는 역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반격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던 거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임신 연기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마침 임신 중인 친구가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해서 임신 테스트의 양성 반응을 손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면 믿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그럴듯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어찌나 웃기던지 올해 여우주연상은 제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취해서 화장도 일부러 연하게 하고 파운데이션도 한 톤 더 밝게 발라 창백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약간 지쳐 보이게 만들면서 마치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처럼 연출했거든요. 심지어 옷도 평소보다 헐렁한 걸 입어서 더 여린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들이 먼저 와 있도록 했어요. 들어가면서도 평소보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서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려고 했거든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후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 몰라. 이제 어떡해? 예비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입까지 벌리시면서 말이에요. 이게 뭐야? 설마 이게 정말... 지연아, 이게 정말 진짜야? 정말 우리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서 일부러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정말 당황스럽고 떨리는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말이에요. 며칠 전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갔던 날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생리를 건너뛰었거든요. 평생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해서 검사해봤더니 이제 어떡해? 식장도 안 들어갔는데 배부터 불러오면 나 어떡해?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내는 기뻐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이것조차 진심이 아니라 연기일 거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우리 아기가? 지연아, 정말 기뻐.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 어머나 정말이야? 벌써 우리 손자가... 아이고 삼신할머니가 급했나 보네. 둘이 천생연분이라 헤어지지 말라고 미리 점지해줬어. 병원에는 가봤냐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아직 못 갔다고 대답했더니 당장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반응이 너무 과하게 좋아서 저는 내심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 가자는 소리에 당황하지 않았던 건 임신 4주 이내에는 아기 집이 초음파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안전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을 때도 저는 정말 세심하게 진짜 임산부처럼 속도 안 좋은 것처럼 연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임신 초에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며 안심하라고 말해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여도 아기 집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일찍 오셨네요. 2주 후에 다시 오시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완전히 좋아하시면서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지만 저는 꾹 참고 연기를 계속했어요. 그들이 기뻐할수록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속으로는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병원에서 나온 후 카페에 다시 앉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부러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눈치채시더라고요. 지연아, 왜 그래? 아기 생겼는데 좋은 생각만 해야지.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에 올봄에 결혼한 대학 친구가 임신했는데 시댁에서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줬다고 자랑하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요. 그리고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당황한 척 말을 이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그 친구랑 저는 처지가 완전히 다른데 제가 괜히 욕심을 부렸네요. 어머님 마음만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비 남편이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해주는 거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 제가 예약을 빨리 해야 한다고 걱정스러워하자 예비 남편이 당장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면 되지.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해줘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런데 청담동 산후조리원 예약금이 무려 500만 원이었는데 예비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어요. 며칠 뒤 신혼집 전세 계약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이에요. 신혼집 계약 말이야. 아무래도 조금 늦춰야 할 것 같아. 맘에 딱 드는 집인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아빠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나 봐. 대출 받으려면 큰돈을 당분간 인출하기 어렵다고. 미안해. 자기도 그 집 마음에 들어 했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계약금만 일부 보내고 이사할 때 아버님이 잔금 치러주면 되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 그러더니 바로 예비 남편이 2천만 원이나 되는 전세 계약금을 주저없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게서 몇 억을 뜯어낼 생각으로 투자하는 돈이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지만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도 했고 신혼집 계약까지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당신네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죠. 지연아, 이제 우리 며느리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혼수는 당연히 며느리가 다 준비하는 거지? 요즘은 다 그런다더라.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가구, 침구류까지 말이야. 네, 그런 건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 결혼식 의상비도 며느리가 내는 게 맞아. 시어머니 드레스도 좀 괜찮은 걸로 해야 하고 시아버지 수트도 새로 맞춰야 하고 친척들 옷값도 생각해야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도 월 100만 원씩은 준다던데. 물론 부담된다면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이제 우리 식구니까 급할 거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5억이 아니라 두고두고 50억은 빼먹으려고 드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 연기를 계속하다가 2주 정도 더 지났을 때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넋이 빠진 척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예비 남편이 걱정스레 묻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왔는데도 모르고 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어? 우리 애기. 왜? 우리 애기가 왜? 이제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울면서 어머님이 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자꾸 부담 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유산되었다고 말했죠. 그동안 숨이 막힐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아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상황도 설명하며 임신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도 보여줬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제 앞에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내가 돈 그만하랬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우리 애기가 하늘 날아갔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니 연기라고 하기엔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말끝을 흐리면서 살짝 울먹이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약점이 사라졌으니 아쉬워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수화기 너머로 어이없다는 듯 더 큰 소리로 떠드는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연한 소리 한 건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약해? 둘이 완전히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고 서로 탓하면서 갈라지는 모습이 정말 통쾌하게 느껴졌지만 겉으론 슬픈 척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미안해. 나 이제 자기랑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아. 예비 남편은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예비 시어머니를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신 이런 일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체념하듯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치료비도 계속 들어야 하고 이번 일로 정신적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 위자료 줘. 무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예비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너무 나갔나 싶어 긴장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진다면 당연히 해주겠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파혼하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 친구가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안전 이별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 헤어지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나 온갖 해코지를 시킨다면서 제가 미친 척하고 연기했던 게 결국 저에게는 가장 좋은 이별 방법이 된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온갖 변명과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을 텐데 이렇게 연기로 넘어가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요. 결국 예비 남편은 산후조리원 예약금 500만 원, 전세 계약금 2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해서 총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됐어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와도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는 뒤끝 없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이런 이유로 파혼하게 되니까 당분간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만약 결혼했다면 평생을 그들의 ATM 기계로 살았을 테니까요. 부모님께는 결혼이 파토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예단까지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정말 당황해하셨는데 그럴 만도 했죠. 300만 원짜리 한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예단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결혼을 안 한다니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결혼 준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이유 없이 결혼 못한다고 말하진 않았을 테고. 저는 사무실에 뒀던 예단을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서 제가 우연히 들었던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완전히 분노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시면서 욕까지 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니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대.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단 줄 아나. 우리 딸이 모르고 당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다 떨리네. 마치 아빠가 직접 들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이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길래 제가 받은 위자료와 날려버린 산후조리원 예약금, 전세 계약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뭐?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덤탱이까지 씌었다고? 그러다 무슨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TV에 보니까 그런 놈들은 뒤끝도 안 좋던데. 괜찮아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이별을 선택한 거니까. 솔직히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 생각하면 세 발의 피지 뭐. 안 그래? 잘했어.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니 딱 그 정도 밥그릇인 거야.
그나저나 우리 딸 정말 대단한데 그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실행까지. 아빠가 몰랐던 사업가 기질이 숨겨져 있었네. 그러면서 아빠는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저런 식으로 남의 등 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미리 알아챈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끔찍한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절 소개시켜줬던 회사 선배에게서 들은 소문으로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도 사이가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둘이 완전히 갈라져서 같이 살기도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지연아, 너 헤어진 그 남자 말인데 지금 집안이 완전히 난리래. 엄마랑 아들이 서로 원수 보듯 한다고 아예 절연했다더라. 그래? 그 남자가 너랑 헤어지고 돈까지 날린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도 지지 않고 알아서 한다더니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제와 당신 탓한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대. 심지어 동네에서도 소문이 좀 났는지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요즘 다른 여자들 만나기도 어려워졌다더라. 이상하게 연애가 잘 안 풀린다고 하던데 뭔가 운이 막힌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정의를 구현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그들 스스로 망가진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당한 모양이에요. 친구와도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는데 친구가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와, 세상, 그렇게 순진한 얼굴에 그런 민낯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너 진짜 정의 구현한 거야. 덕분에 여러 여자 살잖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아무리 착하고 배려심 많은 척해도 큰 이익이 걸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역지사지의 힘도 느꼈어요. 그들이 저한테 하려던 짓을 똑같이 당해보니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제대로 깨달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따로 복수하지 않아도 결국 그들끼리 싸우고 갈라지면서 스스로 망가졌거든요. 이게 진짜 권선징악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진실한 관계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천천히 다가가려고요. 물론 그럴 생각만 하는 거지 앞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여하튼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 이야기로 아셨으면 해요. 착하게만 살다가는 정말 호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시기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